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평가 시간입니다. 프로그램 개발평가 제7강 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설명량이 많기 때문에 한 주에 걸쳐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고요. 2주에 걸쳐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그리고 3교시, 6교시까지 진행을 하면 이 파트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를 결정하고 이해관계자를 구성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수립을 하고 구현하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상화란 무엇인가, 대상화란 무엇인가, 어떤 책에서는 또 객관화라고도 표현하지만 객관화와 대상화는 사용 방법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객관화라는 용어보다는 대상화라는 용어가 이 파트에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상화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주체로 보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만나려 하지 않는 태도였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의 도구나 수단쯤으로 보고 다룬다는 의미를 대상화라고 했습니다. 대상화는 다른 말로 타자화, 물화, 물질화를 이야기합니다. 물화, 상품화 등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대상화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내렸던 사람은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각각 개별적인 정의를 내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보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각자의 세계에서 고유한 인격체다. 그래서 개별적 존재다. 개별화된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사로서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태도, 프로그램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 또 이해 관련자들에 대한 태도는 끊임없이 서로의 입장을 한번 바꿔보고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두 번째, 끊임없는 자기 성찰. 그래서 이것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고, 편견, 태도, 생각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문가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개별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핀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 지금 현재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필요한 감정들을 활용하고 또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입장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수용과 이해를 하는 그런 태도들을 전문가적 거리두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인간화된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구성 체계를 역피라미드 구조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집단, 위기 집단, 그리고 표적 집단, 그리고 참여자 집단 등으로 나누었다. 참여자 집단은 전통적으로는 클라이언트 집단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일반 집단은 클라이언트가 속한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뜻했고요. 또 위기 집단은 그 일반 집단 속에 있는 집단으로서 프로그램화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 문제에 영향을 받기 쉬운 하위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방적 조치나 사후적 조치도 이 위기 집단의 해소, 위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표적 집단입니다. 표적 집단은 프로그램에 참여자가 되어야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참여자가 될 적격성을 갖췄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의 어떤 현실성에
기반하여서 봤을 때 직접 참여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상, 표적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표적 집단 안에서 참여자 집단을 이제 뽑아내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집단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참여자를 선정하는 네 가지 정도의 요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실용적 수용성. 그래서 예산이나 인력, 공간, 장비, 외부 자원 활용 정도 등을 여건을 감안을 해서, 프로그램의 여건을 감안해서 참여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인력이나 물리적 여건, 그리고 효과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겠지요. 조직과 프로그램의 수용 범위를 초과해서 참여자를 구성하게 되면 목적 달성을 하기 어렵거나 또 역진적인 효과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한 학급의 학생 수를 아주 지나치게 크게 만든다는 것은 또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효과성을 상당히 저해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회복지 기관의 상황, 기관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고지된 동의였습니다. 고지된 동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의 자체를 협력관계를 얻기 위해서, 동의라고 이야기하는 협력관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고지해야 될 정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 프로그램의 목적, 대상 요건, 주요 내용, 참여로 인한 혜택 및 또 피해, 대안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참여자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지된 동의는 무엇에 기반한다? 자율성에 기반한다. 그래서 자기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율성에 기반을 하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은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한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 의사결정 능력은 잠재적 참여자가 개인의 선택,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목적, 내용, 참여에서 오는 장점, 단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근거로 해서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와 대안 방법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사를 통해서 또 살펴보았더랬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흡하다고 해서 동의 과정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동의 능력을 평가해서 동의 능력이 있으면 고지된 동의서를 본인에게서 받게 됩니다. 동의 능력이 미흡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대리동의서, 특히 후견인들, 가족이나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대리동의서가 필요하고요. 또 이중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의 요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참여자 선정의 영향 요인으로서 참여자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여자들의 능력이 없다면, 이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혹은 비난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아주 물리학적인 능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여자의 능력이란 적어도 프로그램에서 수행하고자 의도된 활동을 할 수 있는 행동적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 정서 능력, 행동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장애인 주간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발달 장애인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장애인 주간 보호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발달 장애인이다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소그룹에 대한 그러니까 소그룹 활동들이 충분히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와서 오후까지 생활을 하게 될 때 자신의 신변에 대한 처리는 기초적인 신변 처리는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근데 신체적 능력이 상당히 미약하여서 신체적 활동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장애인분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거주시설에서나 아니면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예를 살펴봤을 때 우리는 이 클라이언트의 그 참여자들의 인지적인 능력, 정서적인 능력, 행동의 능력 등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견주어서 살펴보고 그 능력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참여자의 자원도 중요합니다. 참여자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장소에 올 수 있는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생활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탁상 공론에 그친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참여자들의 현실적인 기반 그리고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생활 시간 리듬 이런 것들을 아주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프로그램의 시간을 조정하고 공간을 확보하고 또 접근성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만 상상하고 있는 책상머리에서 만들어내 놓은 어떤 대책들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장애인 부모님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시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경우 장애인 부모님들이 노동활동에 종사할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의 출근 시간이 월화수목금이라고 해서 그 오전 오후에만 이 프로그램을 연다면 정작 필요로 하는 일하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프로그램의 참여 능력에 무리가 생기는 상황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자의 자원 확보 정도를 잘 고려해서 이런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대하려고 하는 여러 영역의 클라이언트 혹은 참여자분들의 인간 생활에 대한 깊이 있고 또 현실적인 이해를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동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가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눈여겨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상생활이 주는 힘이 아주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에서 나와서 학교에 오려고 합니다. 아니면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외출을 하고자 할 때 경비원 분들도 계시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서 어린이집 차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할머니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학원에 가려고 하고 있는 학생들 같지만 교복을 입었지만 분명히 학교 가야 될 시간인데 학교 갈 시간에 밖에 외출하고 있는 사람들 등등등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여러 많은
인간 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눈을 좀 떠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유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넉살 좋게 또 대화도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주 좋은 양질의 소설들이라든지 수필들 또 시 이런 이제 도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이고 일상적이며 평범한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 그것을 간접적 경험들을 직접 경험으로 만드는 것, 그런 것들, 그런 이제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주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의 참여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들의 대표의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겠죠. 주고받는 것에 대한 약속을 뜻합니다. 평등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평등해야 정상적이고 균형적인 계약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 활동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 계약적 구성을 통해서 프로그램 실천 활동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물 13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물 13페이지에 인용한 논문입니다. 신권철 선생이 쓴 정신보건법상 강제 입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논문은 정신보건법상 강제 입원 제도, 말 그대로 정신장애인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자신의 의사결정 능력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서 보호자나 주변인이 이런 강제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큰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논문은 상당히 잘 적혀진 논문이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회복지 서비스는 계약적 구성을 하고 있다. 이 계약적 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입소자와 혹은 프로그램 서비스의 이용자와 서비스의 제공자 간의 계약적 구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소의 경우에 입소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입소 당사자는 노인이나 장애인이지만 그를 대리한 가족들이 대리인으로서 또는 입소 계약의 주체로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저자가 이야기하기로 복지 서비스가 과거의 행정조치에서 현재의 사적 계약으로 전환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이런 행정조치에 기반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의사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효력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형제복지원이라는 사건을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사회정화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기조, 정책 기조, 정부의 기조, 신군부 이제 정권이 들어섰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사회정화라는 명목으로 거리에 있는 이제 불황인이나 노숙자나 기타 등등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 수용 시설에 강제적으로 입소 조치를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리고 생명권이 위협받는, 또 그 위협이 사실상 개인의 생존권보다는 사회적 공적 이익을 앞세움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들이 무참하게
말살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이 자행되는, 국가적 살인이 자행되는 경우도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형제복지원 하면 인터넷에 구글이나 여러 검색 포털에 형제복지원 하면 여러 많은 자료들이 나오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이제 복지 서비스가 행정 조치에서 사적 계약으로 전환된 것은 상당히 근래에 들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사적 계약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시면 계약 방식으로서의 전환은 당사자의 선택, 말 그대로 자기 결정에 의한 자율적 선택을 뜻하죠. 그래서 당사자의 선택을 확대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 관계로 전환시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비스 수혜자가 대등한 인격체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자율성에 기반한 사적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참여는 우리는 하나의 계약인데 인간과 기관 혹은 인간을 대표로 하는 기관이나 조직 간에 우리가 하나의 계약이다. 평등한 입장에서의 계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 그리고 구현을 하고 운영을 할 때 이 계약적 조건을 현실성 있게 잘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프로그램 참여자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그램 이해관계자의 파악과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